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사람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 한 12,340개 정도를 저자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정의한 책이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요. 아, 네. 이게 그냥 단어 뜻풀이가 아니죠. 저자가 한 10년 넘게 사람, 이걸 붙들고 세상을 보면서 얻은 어떤 생각, 통찰, 이런 걸 담은 진짜 정철식 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문에도 나오지만 그 긴 시간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창의적인 정의들을 보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렌즈를 찾아보고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사전을 만드는 데 영감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저자 본인도 그러잖아요. 자기 관찰법, 통찰법, 확장법 다 훔쳐가라고. 자신 있게 말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정의부터 볼까요? 역시 그 가치나 소유에 대한 시선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격과 가치부터 시작해 보죠. 가격은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천지인 중에 하늘만 빼고 땅이란 사람한테 다 가격이 붙었다는 그 관찰, 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푸른 하늘 보는데 값을 치를지도 모른다니, 좀 섬뜩하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직 공짜니까 마음껏 누려라. 뭐 이런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치로 넘어가죠. 그 신입사원 오영훈부터 대표이사 오영훈까지 예시 들잖아요. 직함은 계속 바뀌는데 오영훈 그 자체는 안 변한다. 아, 네네.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이름, 그 사람, 그게 진짜 가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이 틱 전체를 꿰뚫는 사람 중심 생각이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권을 부여받는 것, 이렇게 정의해요. 되게 현실적이죠. 어차피 영원히 내 건 아닌데 우린 잠깐 빌려 쓰는 걸 가지려고 막 애쓴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 안다라는 게 인상이다. 뭐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기도 하고요. 약간 소유에 대한 집착을 좀 꼬집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가리다라는 단어 정의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가린다, 이 말이요. 네, 정확해요. 가진 걸 보여주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나는 보여줄 틈이 없다는 거죠. 많이 가질수록 나는 점점 더 가려지고 결국엔 희미해진다. 이런 지적이에요. 가진 게 그 사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요즘 세태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앞서 말한 가치, 그러니까 수식어가 아니라 본질로서의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거랑 딱 이어지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가진 게 오히려 진짜 나를 가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가진 것들이 당신을 더 잘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자 특유의 재치, 유머가 좀 돋보이는 그런 관찰들인데요. 일상적인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참 대단해요. 가구 정의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큰 집을 작은 집으로 만드는 물건이라니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 하고 웃게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하하. 비싼 돈 들어서 넓은 집 사놓고는 침대 놓고 소파 놓고 식탁 놓고 그러면서 스스로 집을 막 줄이고는 흐뭇해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행동을 되게 낯설게 보게 만들어요. 기발하죠. 이런 유머는 가방 정의에서도 보이죠. 학교 갈 땐 무겁고 여행 갈 땐 가볍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무게는 기분의 무게, 스트레스의 무게라고 딱 정의하죠.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심리적인 무게를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자는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감각이나 경험을 딱 잡아내서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가사노동 정의는 웃음기 속에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 흔한 말 있잖아요. 당신이 애 키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말고 하는 게 뭐 있어? 이걸 딱 인용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묻죠. 그러면서 만약 그 말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입 다물고 두놓여야 한다. 딱 이렇게 일침을 놓죠. 단순 정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통념 비판, 행동 촉구까지 담은 거예요. 재밌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거죠. 냉장고를 미련 보관소, 욕심 보관소라고 한 것도 참,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먹다 남은 거, 언젠가 먹겠지 하고 넣어둔 것들, 결국 며칠 뒤에 쓰레기 봉투로 가잖아요. 그 현실을 정확히 짚은 거죠. 미련이랑 욕심 때문에 못 버리고 쌓아두는 우리 모습을 냉장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정의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상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요. 당연했던 것들에,
진짜 그렇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삶이나 뭐 고난, 성장 이런 것에 대한 저자의 철학적인 생각들을 좀 따라가 보죠. 여기서도 뭔가 평범함을 거부하는 시선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가난에 대한 정의. 가난은 가장 불편한 단어 10개 중 하나지만 가장 불쌍한 단어 100개 속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 불편한 거랑 불쌍한 건 다르다. 이 말이군요. 가난을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불편함은 인정하지만 그게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정의도 되게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가능성을 퍼센트로 말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걸 좀 경계하죠. 사람 안의 의지나 믿음 같은 건 숫자로 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요. 0% 아니면 희망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격려 같기도 하고. 그 수학과 멀리 떨어져야 할 단어라는 표현도 재밌었고요.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가시 정의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가시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가끔 찔리는 거라고요. 찔리면 피 몇 방울 내주고 앞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 딱 기억에 남아요. 심지어 반창고랑 후시딘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하, 네. 고통을 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려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보여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결정에 대한 생각도 되게 유연해요. 우리는 한번 결정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결정은 뒤집을 수도 있고 때론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로 바뀐 예를 들면서 만약 처원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갔다면 지금쯤 제24한강교 이런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상상도 재밌었어요. 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자퇴든 사표든 이별이든. 때로는 원래 결정을 뒤집는 게 더 좋은 길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늦었다는 건 핑계라는 말도 덧붙이고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뒤집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결정이 있나요? 이 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고독을 보는 시선도 참 신선했어요. 보통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눈과 입이 잠시 쉬는 귀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죠. 네, 물론 너무 오래 쉬고 싶진 않다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네.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랑은 다른 거죠. 자기 성찰, 휴식 이런 시간으로서 고독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해줘요. 이것도 혼자 있는 사람의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는 성장과 성공의 관계, 이 정의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아, 저도 동의합니다. 성공을 너무 욕심내면 성장이 흔들리지만 성장에 집중하면 성공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자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해요. 결과보다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의 내적인 성숙에 집중하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가치나 소유에 대한 관점하고도 딱 통하죠. 그렇군요. 진짜 모든 이야기가 결국 사람으로 모이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카피라이터인 저자가 언어와 글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보죠. 네, 이 부분에서는 진짜 언어 전문가다운 면모가 보여요. 우선 국어사전 정의부터가 좀 도발적이죠. 돌려막기 사전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예시 재밌었어요. 간사 찾으면 간교하다. 간교 찾으면 간사하고 교활하다. 교활 찾으면 또 간사하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 사이에서 뜻이 계속 맴도는 거. 그걸 꼬집은 거죠. 맞아요. 기존 사전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정의하는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어의 진짜 속살을 파헤치는 사람 사전을 쓰게 됐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문제 제기랑 창조적인 대안 제시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단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처럼 진짜 흔한 말 있잖아요. 그걸 분석한 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왜 이 말이 이렇게 자주 쓰일까? 그건 그만큼 공감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사람이 쓰고 공감한다는 건 그 단어 자체의 힘이니까 굳이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평범한 말을 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죠.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글쓰기 조언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할 것 같아요. 잘 쓰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생각이 꼬인다는 거요. 그렇죠.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 완벽하게 옮기려고 욕심내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잘 쓰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자리라는 부담을 좀 내려놔야 좋은 글이 나온다. 아마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거예요. 마침표 정의 방식은 진짜 기발했어요. 마침표 하나도 없이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을 쭉 보여주면서 반대로 마침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잖아요. 네, 읽는 사람이 숨이 막 찰 정도로 긴 문장. 그걸 통해서 생각을 딱 끊고 정리하는 마침표의 역할, 즉 생각의 총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의 고민이랑 위트가 동시에 느껴지죠. 이처럼 저자는 언어, 글쓰기라는 자기 분야에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참신한 관찰, 통찰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정철 작가의 사람 사전 일부를 보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익숙한 단어들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험을 했네요. 세상을 또 사람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만의 언어로 넓혀가는 그 즐거움을 좀 엿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정의에 저자 특유의 유머도 있고 날카로움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사람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또 현실적인 애정이 있었어요. 가격보다는 가치를, 소유보다는 존재를, 성공보다는 성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일관된 태도를 볼 수 있었죠. 저자는 그냥 자기 사전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만의 사전을 한번 써보라고 권하잖아요. 자기 관찰법, 통찰법을 훔쳐서 말이죠. 이 제안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단어는 뭘까요? 아니면 기존의 뜻을 좀 뒤집어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과 언어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고 당신만의 관점과 통찰로 채워갈 그 사전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